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두두. 자, 오늘이 이제 근대사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습도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이번 복습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마지막 복습. 자, 흥선대원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한다. 왕권의 강화, 민생의 안정, 동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흥선대원군은요, 뭐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비변사 폐지라든지 서원 정리 모습들을 보였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호포법, 사창제, 통상수교 거부정책 과정 속에서는 제병남신, 병인양류에서는 양원수의 정족산성, 신미양류에서는 어제연의 광성보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갔고요.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핵심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더라. 산무 관세도 없고요. 항세도 없고요. 무제한 곡물의 유출까지 있더라. 개항장 안에서는 일본어를 쓸 수 있고요. 그 안에서만 무역이 가능했다. 강화도 조약. 자, 이걸로 이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니까 자, 이제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네. 자, 그래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게 되었다. 개화파, 이 개화파는요,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 정책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자, 먼저 별기군을 만들었어요. 별기군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이 외국의 사절단들을 많이 파견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신식군대 별기군 사절단. 그래서 청나라인 영선사를 파견해서 갔다 와서 기기창을 만들고,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수절단을 파견했는데, 특히 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갖고 왔던 조선 책략, 황춘신의 조선 책략이 미국과의 수교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미국과 수교하죠. 그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더라 라고 하는 거. 이 답방 형식으로 해서 보빙사가 파견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위정척사파의 그 흐름 속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개화 정책의 어떤 과정 속에서 특히 이 별기구에 대한 반발, 이 반발이 바로 이모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더라. 자, 이 이모군란은요, 결국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요. 그 조약으로서는 바로 조청상민술 무역장정과 그다음에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니까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또 이 소수의 엘리트층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개혁이 전개되었으니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더라.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 하지만 이것도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될 건데, 먼저 이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우정총국 그 오픈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요. 14개조 개혁안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신문제를 폐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호조로의 재정의 일원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지적법 개혁. 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결과 텐진 조약과 그 다음이 한성 조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외세의 어떤 영향력이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까지 벌어지는 그 우중충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가 결국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끝났으니 남은 건 뭐예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더라. 바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기층 민이 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일어났던 해가 1894년인데 이 1894년이 청일 전쟁도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도 벌어지고요. 정말 우리 역사의 어떤 분수령과도 같은 그런 것이 바로 1894년이더라.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전몽주의 중심되어 가지고 조병갑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었죠. 바로 고부봉기. 그다음에 이용태에 대한 저항이 바로
백산봉기, 그리고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 버려요.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1차 봉기, 2차 봉기, 요게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경복궁 점령이. 그래서 물론 이제 1차 봉기에서 이제 그 집강서를 중심으로 패전 개혁을 단행했어요. 뭐 신분제를 폐지하라. 그다음에 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예? 뭐 토지를 나눠달라. 뭐 이런 주장을 했지만 결국 경복궁 점령이 되면서 다시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금치 전투였더라라고 설명드렸죠.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또 이 갑오 개혁을 강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갑오 개혁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의정부 팔아문. 그 다음에 뭐 도량형의 통일, 조세의 급납화, 음본이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분제의 폐지라고 설명했죠. 과부의 또 재가를 또 허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일원화, 탁지 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 모습 보이고 있다가 뭐 홍범 14조를 거치면서 이제 2차 가보게요. 7부라든지 또는 재판소라든지 23부라든지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 교육입국조도 나오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청일전쟁에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역을 빨려 들어갈 뻔했는데 그 일본을 저지한 나라가 삼국간섭 러시아였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러시아와 또 의지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을미개혁, 바로 단발령까지도 단행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고종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예 가버려요. 이게 바로 아관파천이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아관파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돌아오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독립협회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만민공동회라든지 또는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헌의 6조 체결을 통해서 의회 설립 운동까지 어떤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고종은요, 아간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을 세웠고요. 이 독립협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결국 해산을 시켜버리게 되더라. 이제 이 대한개혁 중심에 그런 개혁이 단행되고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광무개혁이더라. 광무개혁의 핵심 뭐예요? 구본 신참 아니겠습니까? 구본은 원수부, 그 다음에 신참은 지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죠. 원수부에 설치는 황제권의 강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무개혁을 펼칠 수 있던 그 배경은 뭐였냐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이었는데 그 균형이 깨져요. 그 깨지는 계기가 바로 러일 전쟁이더라. 이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은요, 우리한테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고문 파견하죠. 스티븐스와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이 다 이때 이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이기게 되네, 이러면서 일본의 영향력 급속히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는 을사늑약을 체결하더라.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외교권의 강탈, 우리 외교권을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건 아니야, 나는 이거 도장 찍은 적 없어 라고 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네. 그러자 이 외교적 행위를 왜 했어? 라고 해서 정미칠조약을 체결하네. 정미칠조약의 핵심은 뭐야? 바로 군대를 해산하는 것, 그리고 아예 통감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차관마저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나오네. 결국 경술국치까지 연결되고 있더라. 이게 바로 1910년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 첫 번째 저항의 어떤 흐름 속에서는요, 바로 이 을미의병이 있었잖아요. 의병, 그죠? 을미의병이 있었고, 양반유생 중심이 됐던 을미의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을사의병, 여기도 을미의병이 있다면 또 을사의병도 있었죠. 을사의병도 또 있었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신돌석,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미의병,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전쟁화 13도 창의군을 결성하면서 서울 진공작전까지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노선도 있으니 이건 이제 실력을 좀 키우자 어떤 그런 운동이었죠.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나왔던 보안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헌정연구회도 있고요. 또 이 고종의 퇴위를 강력히 그 반발했던 바로 대한자강회도 있고요. 그리고 신민회도 있더라. 특히 이 신민회를 좀 주목하시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다른 운동들처럼 뭐 교육과 관련된 대성학교, 오산학교도 세웠고, 식사능업을 통해서는 뭐 자기회사라든지 태극서관도 세웠고, 언론을 통해서는 대한매일신문과 연결돼 있지만 그 이외에 더 특별한 게 뭐냐면 신민회는 국외독립운동기지, 이건 제가 1910년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 국외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비밀결사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국개몽운동 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구국운동을 한번 보자는 말이야. 특히 경제 구국운동에서 여러분들 요 라인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 이모군란, 그죠? 요 이모군란 라인,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전에는 관세가 없었다. 하지만 관세가 생겼다. 요 이전 최혜국 대우가 없었다. 최혜국 대우가 생겼다. 그리고 무제한 곡물 유출됐다. 반공령 조항이 만들어졌다. 요 라인. 그래서 요 라인 굉장히 중요해서 요 이전과 이후의 어떤 모습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경제적 구국운동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8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쯤 되겠네요. 요쯤에서 이제 반공령 조항이 있겠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독립협회 활동했던 내용들, 여기서 이제 나왔던 뭐 이권수호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권수호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경제 이권 운동으로서 본다면 대표적인 게 바로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보안회 한번 다시 한번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역시 정민 7조약 1907년이었죠. 바로 이게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더라.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했고요. 서상동 같은 인물이 중심이 되었고요. 특히 대한매일신보의 어떤 후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 속에서 빨간 게 뭐 의병투쟁이었고, 파란 게 애국개몽운동이었고, 노란 게 경제적 구국운동이었다면 오늘 마지막은요, 민족문화수호 운동. 어떻게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민족문화수호운동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파트가 시험에 나올 텐데, 시험에 나오는 방법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80년대 주머니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90년대 주머니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1900년대, 그러니까 1910년 그 전까지 그 1900년대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8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9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19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 자, 지금 먼저 뭐 신문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여러 시설, 또 학교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요 앞에 라인이 지금 80년대 라인이에요. 여기 지금 개항 직후 시기, 동도서기 개화기라고 있잖아요. 요게 80년대 라인. 요 두 칸이 바로 80년대 라인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신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신문. 자, 신문.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왜 그 장화 퀴즈 같은 데 가면 문제 나오잖아요. 뭐 골든벨을 울려라. 뭐 다 문제 나오잖아요. 문제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최초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가 무엇이냐? 병원의 최초는 무엇이냐? 신문의 최초는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오늘이 바로 문제밭입니다. 문제밭.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상식을 총동원하셔가지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무엇일까요?
근대적 신문. 네, 하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왔죠? 바로 한성순보라고 있습니다. 한성순보. 한성은 뭐 지금 그 당시에 뭐 한양, 서울, 예, 수도가 되겠죠. 순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을 순보라 그래요. 순보. 열흘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면 뭐라 그럴까? 왜 교회에 가면 여러분 뭐 매주 뭘 받아요? 주보 받는다요. 주보. 일주일 단위는 주보. 그럼 매일 나오는 건 뭐라 그럴까? 그건 일보. 예,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보는 이건 열흘마다 나오는 거야. 이게 최초의 신문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한성 순보. 이 한성 순보는요 아무래도 이 당시 나온 거니까 당시는 한문으로 쓰여진 일반인들은 읽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주로 정부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관보 형식이에요. 관보 형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개화파들이 주도했던 신문이 되겠습니다. 개화파들이. 그러니까 개화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던 거야.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래 신문이었어 라고 해서 한성순보를 통해서 그걸 알리고 있는데 이 한성순보를 그러면 최초의 근대식 신문은 한성순보인데 이 한성순보를 찍어낸 곳은 어딜까? 최초의 근대식 어떻게 보면 인쇄소라고 보면 되겠다. 뭘 박아? 그럴 문자. 글자를 박는 곳. 바로 방문국. 방문국에서 바로 이 한성순보를 발행했군요. 이것도 세트로 패키지로.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발행했군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상식이잖아, 상식. 그죠? 이렇게 해서 신문이 나왔구나. 자, 그러다가 84년도의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사실 갑신정변이 개화파가 일으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개화파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요. 결국 한성순보는 폐간됩니다. 근데 이게 신문은 필요하거든. 그래서 다시 신문을 발행하죠. 갑신정변 이후에. 그게 바로 한성주보. 주보 나왔네, 주보. 일주일마다 한 번 나온 거네. 그죠? 한성주보가 나오게 되더라. 자, 근데 이 한성주보에는요, 드디어 최초의 상업 광고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광고. 우와. 광고의 역사 이제 시작하나요? 네, 여러분들 요즘 그 홈쇼핑 광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1시간 동안 설득당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몰랐던 욕망을 배우게 되잖아요. 분명히 그 홈쇼핑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생각도 없었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본 순간 갑자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유혹에 여러분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게 새로운 욕망을 배우는 거야. 이런 광고. 그죠? 그게 한성주보에 처음으로 실렸네요. 최초의 상업 광고 재개. 이게 한성주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8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문들이고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한성주보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90년대 넘어갈게요. 90년대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신문이 있으니 그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신문은요. 바로 독립협회와도 관련이 있죠.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로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이 신문은요. 서재필이 중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이 한글과 영문. 요거 기억해주세요. 영문. 왜냐면 서재필이 그 미국 갔다 와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좀 자신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영문 신문도 나가고 있다.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 그 이전까지는 정부 주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최초의 민간 신문이 등장하고 있더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신문들은 다 민간 신문이잖아. 그죠? 그 출발이 바로 이 독립신문에서부터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나오는데 잘 봐. 황 다시 거꾸로 황제.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대한제국 시기에 나왔겠구나. 대한제국 시기에. 요거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90년대 덩어리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모두 90년대 덩어리. 아까 한성순보, 한성중보는 80년대 덩어리, 90년대에는 바로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순한글이야. 읽기 쉽겠다. 네, 그래서 서민들이 주로 독자층이 됩니다. 근데 황성신문은요, 한문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대상이 되었는데, 자, 특히 이 황성신문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을사늑약을 체결했을 때 시일야 방성대국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예,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에 실렸던 신문이 바로 이 황성신문이 되더라. 자, 그런데 1900년대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왜 중요하냐면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대한매일신보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베델이라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여러분들 치외법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찌할 줄 모르고 끙끙대는 거야. 다른 신문 같은 경우에는 고종 앞세워가지고 말이야 이게 잡아들일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베델은 치외법권이 있으니까 이거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제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가요. 이게 시원해. 이거 읽고 있으면 너무 시원해. 그게 독자층이 많겠지. 이 대한매일신보. 양기탁은 어느 단체 회원? 신민회 회원. 대한매일신보. 왜 신민회의 언론활동 할 때 대한매일신보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놓지 말 것. 바로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 제가 얘기했죠. 예. 국채보상운동 자료가 나오면 답지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면 답지는 국채보상운동. 아주 둘이서 그냥 찰떡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라고 설명드렸고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설명드렸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서상돈 대구 기억나시죠? 네, 요 연결고리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출발했던 한성순보, 한성주보, 90년대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그 외에도 신문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신문들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신문 정리했어요? 오케이.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병원을 한번 가볼게요. 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갑신전문 여기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근대식 병원 하면 어디를 들 수 있냐면 바로 여기 광해원을 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갑신정변 우정총국 그 오픈식을 계기로 해서 출발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이 민씨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명성황후가 민씨잖아요. 그 영민씨거든요. 그의 어떤 뭐 오빠들, 뭐 동생들 엄청나게 우정총 왔다가 칼 맞고 막 죽어 나갑니다. 그때 민씨 중 한 명이 엄청난 그 상처를 입고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미국인 알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외과 수술을 통해 가지고 목숨을 구합니다. 그렇게 명성황후 너무 고마웠던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인 알렌한테 What do you want?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I want to build a hospital. 왜 영어라는 게 혀를 굴리지? 네, 병원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온 게 바로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 여러분들 아플 때 병원 가시죠? 출발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꿔요. 제중원으로. 제중원 이름 바꾸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연 이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의 역사는 누가 잇고 있느냐? 요거 때문에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뭐 거의 그 교수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논문 쓰면서 이 뿌리가 바로 우리다! 뭐 이런 논쟁이 붙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그 학교 쪽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또 근대식 시설들이 있으니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시설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국, 돈돈돈돈돈, 전환국, 이제 화폐 찍어내는 어떤 그런 곳이죠. 여기서 이제 백동화를 만들 것이고, 요거 이제 메가타임 화폐정리사업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재르는 거 맡기면서 결국 전환국은 문을 닫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이게 80년대에 있는 거예요. 80년대 전환국. 그 다음에 기기창 알죠, 여러분들? 네, 무기 만드는 곳이 있고, 바로 영선사 갔다 와가지고, 청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무기 만드는 창고를 만들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정총국, 네, 갑신정변과 연결된다. 그래서 전환국, 기기창, 우정총국 80년대 주머니에 넣으시라 설명드리고요.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이게 지금 임오군란도 있었고 갑신정변도 있었고 지금 이거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갑신정변에서는 심지어 창덕궁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소규모 전투까지 있었다고요. 이거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빨리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본국에. 근데 알릴 방법이 없네. 배 타고 가는 방법 외에는. 그래서 현대식 시설, 바로 전신을 갑신정변 직후에 이 전신을 놓게 되더라. 뚜뚜뚜뚜 전보를 보낼 수 있거든요. 뚜뚜뚜뚜 빠르게. 그래서 전신이 만들어진 것도 80년대, 특히 갑신정변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쉽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80년대에 전등이 들어옵니다. 최초의 전등이 점화식 된 것은 바로 경복궁.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왕이 있는 데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 전등이 어느 회사 전등인지 알아요? 에디슨 회사 전구예요. 예. 그 즈음에 에디슨이 이 전구를 상용화시키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 얼리 어답터였어. 엄청 빨랐어. 세계적으로 이 에디슨 전구가 이렇게 빨리 들어간 게 이게 쉽지가 에디슨 전기가 빨리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에디슨이 오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 계약 체결 때문에. 그런데 바빠가지고 에디슨 대신 다른 인물이 오게 됐죠. 에디슨 회사에서. 그 인물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결국 죽어요. 예. 만약에 에디슨이었으면 에디슨이 우리나라 죽을 뻔했어.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쨌건 80년대 이 전등이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점화되었다. 요게 지금 80년대 이런 시설들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80년대. 오케이. 자, 이제 90년대로 와볼게요. 자, 90년대로 와 봐야 되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전화가 놓여집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왜 이 전화기 때문에 한 인물을 살렸다. 전화기가 놓여졌고 그 전화기를 통해서 그자의 사형을 멈추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간신히 목숨을 살렸다. 그 인물이 누구였다? 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였다. 전화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는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백범 김구의 기억 속에서 나온, 추측 속에서 나온 것 같고요. 실제는 그 이전에 이미 전화는 있었습니다. 어쨌건 전화가 이제 이때 90년대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등이 먼저 불 켜지고, 그렇지, 아무래도 전화가 좀 더 힘들겠지. 이게 소리를 전달해야 되니까 힘들겠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나오네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바로 이 대한제국 시기에 엄청난 근대적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어떤 헌법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부, 황제권의 강화 있는데 이때 전차가 놓여져요. 이때 전차. 와. 그리고 최초의 기차 경인선. 최초의 기차 경인선이 이때 놓여지고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1900년을 가볼게요. 1900년대에 또 기차가 놓여지는데 그땐 경부선과, 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서울이잖아, 그지? 경부선과 경의선, 부산 그다음에 의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1900년대 와서 1905년과 6년대 완공이 돼. 그런데 이 경부선과 경의선 착공 계기가 뭐냐인 거예요. 러일 전쟁이야.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제가 부산과 의주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레일, 그런 철도를 착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구분하시냐면 경인선은, 최초의 경인선은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시험에 잘 나와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신문과 병원과 여러 시설들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